교과서 30에서 31쪽 조선사회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성립과 정치 운영의 변화를 파악한다. 유교적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제목이 유교적 통치체제라고 나와 있네요. 조선은 유교 이념에 바탕을 둔 통치체제를 확립하였어요. 유교적 통치체제 아래에 왕권과 신권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었나요? 자, 먼저 조선의 건국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훅 넘어왔는데요. 먼저 조선이 세워지게 되는 배경은 중국의 어떤 그 정세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14세기에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즉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지는 이 시기를 원명교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조선은 이제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들은 이 명나라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나라는 고려 조정에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요구를 해오게 되는데요. 그게 원나라 지배하에 있었던 이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고려에는 누가 있었냐? 신흥 무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그 부상했던 최영과 이성계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자,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괘씸한 명나라를 당장 치자고 주장했던 최용이 있었고요. 명나라를 치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왜 명나라를 쳐서는 안 되느냐에 대해 사불가론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사불가. 네 가지 불가한 이유. 첫 번째, 작은 나라인 조선이 큰 나라인 명나라를 거스리는 것은 불가하다. 두 번째, 여름철 농번기 때 마침 여름인데 농번기 때 농민 전쟁을 일으켜 농민들을 군대로 동원시키는 것은 안 된다. 세 번째, 장마철인데 활이라는 무기를 우리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활이 나무를 악교로 붙여서 만드는 것인데 그 악교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명나라를 치기 위해 여기 지금 요동을 정벌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 요동 정벌을 나가게 되면 여기 득식을 거리는 왜구가 다시 침략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성계는 반대를 했지만 결국 요동 정벌이 결정되게 되고 그걸 이성계에게 시키게 됩니다. 이성계는 쭉 가지만 마땅치가 않았죠. 개경에서부터 쭉 가다가 결국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이 압록강에 굉장히 비가 많이 폭우가 내리게 되는데 여기 압록강이 흐르는 그 사이에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위화도 회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성계가 살기 위해서는 조정을 치는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개경으로 곧바로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조정을 치고 군사권과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이성계는 고려 말에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생각했죠.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가운데에 이제 신진사대부들과 연락을 취해서 신진사대부들에게 함께 힘을 합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신진사대부가 둘로 갈리어지게 됩니다. 온건파와 혁명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온건파는 아니다. 우리 고려라는 테두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 고려의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자 했던 것이 온건파였고요. 혁명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좋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가야 한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뭔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껍데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이 혁명파였죠. 결국 이성계는 혁명파 신진사대부들과 손을 잡게 되고 이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이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과전법의 내용은 고려 말에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국가가 다 몰수해. 그런 다음에 이거를 농민들에게 쫙 분배를 해주고 농민들의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 토지를 신진사대부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까지 마련해 주게 한 것이 바로 과전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군사권과 경제권까지 장악을 한 후
1392년 자 조선을 건국하고 그리고 2년 후인 1394년 한양 천도를 단행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중국에서는 주원장, 자, 한족이죠. 농민 반란을 일으켜 원을 무너뜨리고 명을 건국하였다. 자, 이러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이성계와 급진파, 자, 여기 혁명파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했다. 여기 빠진 것이 과전법입니다. 이후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옹건파 신진사대부를 제거한 후 자,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였죠. 조선을 건국하였다. 1392년 태조 이성계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아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그리고 한양에 자, 당시의 고려 말에 남경 길지설, 즉 한양이 풍수지리적으로 길지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양에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경복궁을 짓고 좌우에 각각 종묘와 사직을 두었다. 종묘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곳이고요. 사직은 이제 곡식, 곡물신을 모시는 그런 사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요 건물의 배치와 명칭에는 유교의 통치 이념을 반영하였다.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사상이 고려 말에 권문세족과 대립했던 신진사대부들의 사상이 바로 유교였기 때문에 유교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가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위화도 회군, 과전법, 조선 건국, 한양천도. 자, 이런 순서대로 신흥무인 중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가운데 혁명파가 손을 잡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 조선의 출발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은 왕조 계보를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태조 이성계, 그리고 태종, 그리고 세종, 그리고 세조, 그리고 성종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초기 왕들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왕 자신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한지, 아니 왕 밑에 왕을 보조하는 재상, 얘네들을 이제 한자로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라고 얘기하죠. 신하, 재상,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하, 똑똑한 신하들이 파워가 있어서 왕을 보필해 줄 수 있게 얘네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신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엇보다 왕들이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 왕권이죠. 그래서 고심을 했어. 모든 왕들이 어떻게 하면 왕권이 강한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신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여러분들 왕권과 신권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수능에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왕들은 자, 육조 직계제도라는 제도로서 왕권 강화를 하고자 했고요. 신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왕들은 의정부 서사제도라는 걸 통해서 신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들 31쪽에 밑에 의정부와 육조의 관계도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끌고 나갈 때 뭐가 있었냐? 의정부와 육조 체계가 있었어. 의정부는 삼정승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기구이고요. 그 밑에 2호 예병형 공의 6조가 있어서 이 6조에서 실무를 전부 관장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게 총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장관이 해당이 되는 건데,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왕들은 총리를 무시하고, 쉽게 얘기하면 신하를 무시하고 장관들에게 모든 것을 직접 보고하게 했죠. 이걸 우리가 6조 직접 보고하게 하는 걸 6조 직계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왕권입니다. 한편 신하들이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조의 장관이 신하에게 육조 판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고를 하고 의정부가 다시 이걸 국왕에게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게 하는데 이것을 의정부 서사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왕들은 각각 어떤 제도를 취했는지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도 있지만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조입니다. 조선 건국을 주도한 신진사대부는
사상적 기반이었던 성리학을 먼저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여러 제도와 의례를 정비했다. 특히 태조 연간에는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 가운데에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과 태조가 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질서가 거의 정도전이라는 인물의 손에 의해 마련되게 되는데, 정도전의 입장이 곧 태조 시기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정도전은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 정치를 강조했고, 자, 성리학은 민본주의와 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백성 본위로 하되 국왕이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켜 하는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백성 본위의 정신을 강조하였고, 자, 특히 정도전이 신하였던 만큼 능력이 있는 재상이 신하가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어. 그래서 태조 때에는 신권이었다. 자, 그런데 태조의 5번째 아들, 자, 1차,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이 이방원, 태종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국왕권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왕권을 위협하는 개인이 소유한 군사들, 이 사병을 전부 혁파하고요. 육조 직계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왕권을 강조했죠. 또 전국의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고 호패법이라는 거를 실시하는데, 인구조사를 통해 호패법,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어떤 장정들을 파악해서 군역에 동원하고자 호패라는 신분증을 소지하게 하는 이런 제도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국가 재정을 확충하였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든든하게 왕권을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자, 태종은, 자, 아들이 셋이 있었어. 양령, 효령, 충령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장자 상속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조선이 오래 가길 위해 누가 가장 훌륭한지를 생각한 다음에 굉장히 이제 학문에 능하고 거의 천재적으로 학문에 능하면서 백성을 많이 생각했던 셋째 아들 충령을 왕위의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되고요. 세종대왕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유교 정치를 조선 안에 실현시키고자 했다. 여기서 유교 정치라는 것은 바로 민본주의와 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써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 유교 정치라는 것은 백성 본위로 하면서 덕으로 감화시켜서 하는 정치,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토대를, 왕권을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신하들도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돼.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사람이 세종이었다. 자, 왕을 공부시키는 경연, 세자를 공부시키는 서연제도를 활성화해서 공부하는 왕과 세자, 이런 문화를 만들고요. 정책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설치해서, 세종하면 집현전이죠. 각종 의례와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고 편찬 사업을 추진한 인물이 세종이다.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고 의정부 서사제, 집현전 이런 정도를 세종과 관련지어 기억해 둡니다. 자, 태종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육조 직계제고 호패법, 사병협파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에게 또 아들이 있죠.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문종이라고 하는 아들, 이 세종의 뒤를 이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이 문종이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는데 너무 몸이 약해서 이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종의 아들이 바로 단종입니다. 여러분은 왕과 사는 남자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단종이 바로 이제 세종의 손자가 되는 것인데요. 문종의 아들이죠.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돼.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되죠? 수양대군, 즉 그 삼촌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 단종을 패하고 얘를 영월 청룡포라는 곳으로 결국 얘를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변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는 집현전, 집현전, 자기 그거 반대했던 집현전, 왕 공부시킨 경연제도 이런 거 다 폐지하고 왕권 강화를 추구하며 육조 직계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 성종대로 가게 되면 집현전을 계승한 다시 홍문관이라는 걸 설치하고 경연을 다시 활성화하면서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했던 경국대전이라는 국가의 기본 법전을 완성하여 유교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조 신권, 태종 왕권, 세종 신권, 세조 왕권, 성종, 경국대전 완성 이렇게 여러분들 각 왕들의 중요한 업적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 경연과 서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연은 국왕의 신하와 함께 유교 경전 역사서를 읽으며 정책을 토론하며 공부하는 것이고요. 서연은 세자가 장차 올바른 군주가 될 수 있도록 제왕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경국대전은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법전이다. 2호 예병형 공전의 6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태조와 파트너였던 정도전 얘기를 보겠습니다. 고려말 이성계를 조선의 왕으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급진파 신진사대부, 조선의 유교적 통치체제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 위로는 임금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로는 만민을 다스리는 중책을 재상에게 부여해야 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종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종묘 제례 같은 거 5월 달에 한번 꼭 가보세요. 저는 예전에 매번 그 해마다 갔었는데 요즘엔 가지 않지만 조선을 세운 이 이성계 이 씨가 전주이 씨라 원래는 전주이 씨밖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들의 어떤 신위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자, 유교적 통치체제 정비, 조선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 표에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설명하고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의정부와 육조입니다. 자,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국정을 총괄하고요. 그 밑에 육조가 있는데 이호, 예, 병, 형, 공. 자, 이렇게 6개의 조에서 각각 실무를 나누어서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 내무, 문과 인사를 담당하는 게 2조, 자, 재정, 돈에 관한 거를 담당하는 게 호조, 예조는 예절인데 뭐 과거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외교라던가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예조, 병조는 국방이고요. 형조는 법률이고 공조는 토목입니다. 토목 건설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라면 자, 조선시대에는 왕권과 견제와 강화와 견제의 균형 이런 것들을 잘 이루려고 제도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왕의 특명으로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특별사법기구가 있고요. 왕의 비서기구인 승정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의 성격을 띄었죠. 의금부와 승정원. 의정부 아니고 의금부 승정원입니다. 한편 학술 경연을 담당하는 왕을 공부시키고 학문적으로 왕을 뒷받침해주는 홍문관, 그리고 오늘날의 감사원에 해당되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왕 옆에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간원이 있는데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이 세 개를 묶어 3사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견제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간쟁과 봉박과 석용권을 가졌습니다. 이거 외에 고려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대간이 있었죠. 대간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3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 그리고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시청에 해당되는 수도 행정 담당하는 한성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와 육조, 자, 강화시키는 의금부 승정원, 견제하는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의 3사. 자, 고려시대의 3사는 화폐 출납과 그 회계를 맡는 3사라고 얘기하고 숫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3사는 세 개 기구를 묶어 3사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지방행정도 보겠습니다. 자, 전국을 8도로 쪼개. 그래서 8도는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자,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고요. 도 밑에 자, 부, 목 이런 행정구역을 또 자, 여기 보면은 부가 있고 또 목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군현 이렇게 있어서 말단 행정조직까지 모두 지방관을 파견해 철저하게 중앙집권 통치를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팔도 이런 말 나오면 조선이다 기억하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은 중앙집권 체제를 지향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지향했다. 자, 지방 구석구석에까지 지방관을 다 파견해 권력의 독점을 막는 통치체제를 갖추었다. 훌륭하죠. 국정 운영은 국왕을 정점으로 재상의 합의기구인 의정부가 있고 실질적인 집행기구인 육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의정부와 육조가 기본. 조선은 권력 독점과 부정을 막기 위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른바 3사의 언론 기능을 중시했다. 자, 얘는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기구야. 3사의 언론 활동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관은 물론 국왕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다. 한편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는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비서기구인 승정원, 국가의 중재인을 왕명을 통해 다스리는 의군부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선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려는 통치체제를 기본적으로 갖추려고 하였다. 이게 이제 성종 때 다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 선발 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는데, 즉 과거가 중시된다는 얘기죠. 과거 시험. 고려 광종 때 처음 시행되었던 과거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이 조선시대입니다. 자, 과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문과와 무과와 잡과가 있고요. 이 중에 문신관료를 선발하는 문과를 가장 중시하였는데 고려하고 달리 무과도 제도화된다. 고려시대엔 무과가 없었죠? 무신을 천시했어요. 그리고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가 있었다. 교육제도에서는 관리 선발 제도와 연결해 교육의 목적은 관리 선발에 있었기 때문에 자, 문관 양성을 위한 유학교육을 강조했는데 교육기관으로 중앙에 성균관과 사부학당을 두었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등교육기관에 해당되는 서울에는 사부학당이 있고 지방에서 공부를 하려면은 향교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교육을 마치면 과거 시험 가운데 높은 문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소과를 치러야 돼. 과거 시험 가운데 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을 해요. 최고 교육기관. 그리고 성균관 유생들이 최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대과인데 이 대과를 문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신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 제도에는 소과와 대과를 치러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제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중등교 사부학당 향교를 졸업하고 소과를 치르고 즉 소과에 합격해야 우리가 보통 생원진사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균관에 입학해서 대과 응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성균관 유생들 이제 만약에 성균관에 못 들어가는 경우에 지방의 서원에서 공부를 하죠. 서원 사립대학이 서원이야. 그건 16세기에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되었었죠.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8도로 나누고 각 도에는 오늘날의 도지사에 해당되는 관찰사를 파견했다. 그 아래 부, 목, 군, 현이라는 행정구역을 쪼개나가게 되는데 모든 이게 포인트야. 고려시대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너무 많아 지방 세력가인 향리가 지방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데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모든 군현의 중앙에서부터 지방간이 다 파견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소, 부곡과 같은 천민들의 특수행정구역을 모두 일반 군현으로 승격을 시켜 양인의 수를 늘립니다. 주변 군현의 통합해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했고요.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힘이 셌던 향리의 지위가 낮아져 수령 밑에 육방 조직에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향리야. 향리가 힘이 낮아져. 한편 지방의 사족이라는 거는 지방 양반들을 얘기하죠. 향촌 자치조직으로 자기네들끼리 유향소라고 하는 거 향청을 운영하는데 이거 자치조직인데 지방에 파견된 수령을 보좌해주면서 향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줘. 유향소에서는 지방 사족의 여론을 수렴하고 백성을 교화하였다. 또한 수령에게 자문을 해주거나 향리의 비리를 고발하기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중앙적인 집권적인 통치를 하면서도 이렇게 향촌 자치적인 측면을 인정해주는 것이 또 조화롭게 인정해주는 것이 조선 통치의 특징입니다. 조선의 군사 조직은 중앙을 수비하는 중앙은
왕의 친위 부대와 수도를 방해하는 것을 중앙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위라는 조직이 있어 수도와 궁궐을 수비했고요. 자, 지방군에는 각 지방에 영이나 진과 같은 군사적인 어떤 그 요충지, 기지를 두고 여기에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이런 군사 지휘관을 보내서 지방 수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군과 지방군 체제로 나뉘어지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군인들은 여러분들, 농민들은 의무군인이었어. 일정 기간 오늘날처럼 현역 복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방을 수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 유교적 통치체제의 아까 왕권과 신권의 관계를 표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료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육조직계제, 여기 태종이라고 나오면 육조직계제지. 태종과 세종은 육조직계제였어요.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였죠. 의정부 의의 서사를 나누 육조에 귀속시켰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뿐이었다. 의정부의 핵심 업무는 육조가 나누어 처리하되 육조가 왕에게 먼저 보고하래요. 육조 직계제가 되겠죠. 일에 크고 작음이나 가볍고 무거움이 없이 모두 육조에 붙여져 의정부와 관련을 맺지 않고, 이거 비판하는 거죠. 의정부의 관여사항은 오직 사용수를 논하는 일 뿐이므로 육조는 지금부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게 의논하고 의정부가 가부를 정해서 왕에게 아뢰어라. 자, 의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왕권 신권 매우 중요하니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